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 우주 덕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천문우주 찐 이슈를 가지고 투머치 토크를 하는 이과 갬성 토크쇼 우주 뭐 이슈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과학 방송에서 만나 뵙게 너무 좋고. 우리 정현님 우주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동생이랑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마다 천문학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레이저 포인터로 천문학 캠프. 그 찐인데 진짜. 엄청 큰 그 망원경으로 달 이렇게 보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궤도님은 어렸을 때 뭐 어떤 우주에 관한 저는 일단은 우주를 굉장히 좋아했죠. 어릴 때 문득 걸어가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취학 아동 시절. 그때부터 이제 지구 구형에 대한 걸 깨닫고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바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명씩 다 위성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오고, 수학여행은 달로 간대요. 달의 수학여행은 아직도 요원하죠. 회비를 20억씩 내야 되는데 20억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한 20명 모아가지고 20억씩 태우면 400억 되잖아요. 달까지가 힘들고 약간 이제 저궤도 여행 정도. 예. 해 뜨고 지는 거 하루에 16번씩 보고 막 이런 건 가능한데. 근데 오늘 이슈가 뭡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슈를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오늘 이슈는 뭐죠? 네, 이슈가 12월이니까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천문 우주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1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하시고 모두 함께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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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거 7월에 예. 있었던 화성 탐사 레이스.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우주 이벤트였죠. 그렇죠. 7월 20일에 아랍에미리트, 그 23일에 이제 중국, 30일 미국이었죠. 예. 열흘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연기가 되긴 했었는데 유럽 우주국이랑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가 이제 합작했었던 화성 탐사선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7월 26일에 발사 예정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그 열흘 사이에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 있어, 타이밍. 언제냐? 태양, 지구, 화성 이렇게 놓였을 때. 예. 그러면 지구와 화성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 주기가 2년 2개월 정도 돼요. 이때 이제 화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런치 윈도우가. 예. 근데 얘가 화성으로 가기 전에 금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가 조금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인천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력 도움이라는 건데 fly by, swing by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우리가 친구를 딱 잡아다가 돌려서 던지는 거야. 처음에 이제 우주선이 날라옵니다. 그럼 날라와서 이 어떤 행성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럼 이때는 원래 총 에너지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가 10이면 나갈 때도 10의 속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 들어오고 나갈 때 뭐 대기라든지 먼지라든지 다양한 요소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그럼 들어오는 과정에서 10으로 들어왔어도 8, 9로 나가야 돼. 그런데 10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 12로 나가. 이런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네요. 뭔가를 얻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행성이 갖고 있는 중력을 좀 뺏어가요, 에너지를. 자기가 그 에너지를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해서 나가는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나왔죠. 그럼 이번에 화성 탐사 레이스로 갔었던 그 화성 탐사선들은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7.5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내년 2월쯤 도착한다고 하니까. 네. 꽤 좋은 코스죠. 그럼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갔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나사 홈페이지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잘해요, 이런 거 나사가. 퍼서비어런스의 어떤 위치 지금 실시간 위치를 추적을 한 겁니다. 네. 여기 마스 2020이 있고 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 궤도가 겹치면서 딱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발사된 새 탐사선 빼고 기존에 이제 45번의 화성 탐사선이 발사됐어요. 맞아요. 근데 성공했었던 게 19번이니까 예. 반이 안 됩니다. 그만큼 화성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시도하지도 못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과 시간을 써서 화성에 가려는 이유가 뭐냐. 맞습니다. 사실 1970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이때도 잠비아의 한 수녀가 나사에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지구 한쪽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달에 가는 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나사의 마셜 우주 비행센터 부국장 스툴링거 박사 이분이 이제 답장을 씁니다. Why explore space? 이 편지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영어 전문가 깜짝이야. 일단 이 편지는 뭐 영국에서 시작되어 정현님께서 영어 편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I believe, like many of my friends, that traveling to the moon and eventually to Mars and to other planets is a venture which we should undertake now. I even believe that this project, in the long run, will contribute more to the solution to these grave problems we're facing here on Earth and which are so extremely slow in yielding tangible results. 화성에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인간이 직접 화성을 탐사할 경우가 언젠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류 전체의 공학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과거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에서 어떤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뉴랄라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갔거든요. 일단 화성에서 CPU 파워도 좀 적었었겠죠. 그때의 어떤 카메라 해상도가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요구하는 그 환경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주산업 기술에 이제 접목을 시켰을 때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화성 왜 갑니까? 우리가 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살아야 된다. 예. 그럼 과연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나? 살았었나? 살고 있나? 살 수 있나? 이거를 보는 거죠. 네. 행성과학, 우리가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아내는 거. 네. 이게 또 목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목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물. 그렇죠. 물이 있는지 그리고 물이 있었는지 그 흔적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퍼서비런스의 가장 중요한 임무도 결국 그겁니다. 생명체와 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지구로 보낼 시료를 채취하는 거 이게 또 핵심이죠. 거기서 그냥 찾고서 분석 결과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지구로 갖고 온다는 뜻이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원거리 연애 아무리 잘해봤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뭐 해줄 게 있는 겁니다. 롱디는 안 좋아하십니까? 롱디도 매력 있죠. 우주 같은 경우는 롱디를 너무 많이 했어. 항상 우주에- 롱디만 했어. 모든 게 롱디예요. 그나마 제대로 우리 스킨십을 해본 게 달밖에 없는 상태예요. 화성도 스킨십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이 있고 거기에 침전물까지 있어서 물이 있었다는 거는 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거죠? 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예.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재미있게. 네. 40억 년 전, 꽤 오래 전이죠. 이때만 해도 물이 굉장히 풍부한 행성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이제 극지에, 극쪽에만 얼음이 있죠. 화성의 대기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은 물의 양이 사라졌어요. 물이 어떻게 사라지죠? 지상에서? 증발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점점 뜨거워지고 얘가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가볍지만 나가다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만납니다. 먼지라든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응결핵이라고 부르죠. 얘네를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져요. 다시 뭉쳐서. 네. 그러고 나면 무거워지다가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지죠. 우리 지구에서의 물의 사이클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겪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굉장히 많은 물이 도망을 못 쳐요. 그런데 화성, 중력이 좀 적단 말이죠. 원래는 날아가다가 먼지를 만나서 응결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좀 더 날아가요. 중력이 작으니까. 먼지는 있죠, 화성도. 하지만 중력이 너무 작아. 그렇죠. 좀 더 날아가니까 H2O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또 에너지를 받아요. 태양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래는 H2O가 은결핵을 만나서 구름이 돼야 되는데 분리됩니다. 수소와 산소로. 그럼 얘네는 이제 자유예요. 도비처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누구? 도비. 모르십니까? 해리포터 도비. 도비즈 프레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는 탈출하기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갈 건 올라왔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탈출. 즉 원래 일어야 하는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랫동안 일어나갔으니까 지금의 화성은 건조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적은 게 핵심이네요. 이게 또 주로 봄이나 여름에 많이 일어났다. 그때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계절 변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건 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런 자전축의 기울어서 계절 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연구가 또 이어지면서 이 계절 변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인 탐사선인데 사람은 언제쯤 직접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나사에서 2033년까지 네.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33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남은 시간은 적은데 해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돌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도냐 왕복이냐를 따질 것까지도 안 갔어요, 아직.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죽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폴로 11호 때 입었던 우주복들. 근데 일단 신발이 안 접혀요, 우주복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통통 하면서 가는 거지.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달에 갔으니까. 하지만 그분들 누구도 만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팔이 안 올라가. 까지. 드디어 우리가 달에 왔다. 우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 나온 우주복,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성에 가서 입을 우주복은 이런 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신발 밑창이 좀 접혀요. 탄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만세 가능.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숨을 쉬다가 이산화탄소 쌓이잖아요. 벗어야 돼. 벗고 쌓인 이산화탄소를 이제 빼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새롭게 만든 신형 우주복은 이산화탄소를 자유롭게 밖으로 보냅니다. 나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김경재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 신형 우주복 개발에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한국인. 너무 자랑스러워. 멋있죠. 네. 비상 상황에서도 최대 6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 영하 157도부터 영상 121도까지 버티는 튼튼한 내구성. 그렇죠. 꼭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 결국에 이제 화성에서 사람이 더 오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이제 먹을 걸 재배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션 같은 거 보면 막 감자 농사도 짓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나사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인공빛으로 식물을 키우는 시스템, 그걸 배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우주농사법을 개발을 해갖고 2015년에 그 우주정거장에 ISS에서 적색 로메인 상추를 재배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케네디 우주센터의 식물학자인 그 크리스티나 코다다드 연구원이 국제학술지인 그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에다가 이제 냈는데, 그 적색 로메인 상추가 실제로 무중력 상태의 우주정거장에서 재배한 것도 지구에서 재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의 어떤 식물 재배까지도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상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상추를 재배한 건 의미가 있지만 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또 보니까 토마토랑 양배추도 네. 네,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물들 키우는 거 의미가 있지만 네. 네. 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리 땀, 눈물, 침 이런 거를 다 이용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양의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또 새로운 양의 물을 먹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물을 없애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물은 다 남아 있습니다, 어딘가에. 고립된 상황에서는 내가 내뱉는, 방출하는, 배출하는 모든 물을 모아서 다시 먹으면 그 같은 양의 물로 계속 돌 수가 있어요. 네. 워럴 리커버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먹은 커피가 내일의 커피가 된다. 근데 이거 조금 멋있게 말한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어제 싼 오줌이 네. 오늘의 커피가 된다. 이게 맞아요. 우리의 피땀 눈물이 네. 다시 또 물이 된다. 그런데 아예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일론 머스크. 네. 이분 같은 경우가 또 2024년에 화성 여행을 일단 스타트를 하고 네. 50년 안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이게 화성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그 진행 과정 자체가 아마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하겠죠. 네. 근데 100만 명 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런데 화성은 공기 95%가 지금 이산화탄소고 그렇죠.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 그렇죠. 거기다가 우주 방사선은 거의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가 테라포밍, 지구화 시킨다는 거죠, 화성을.
화성 땅속 극지방 얼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면 네. 여기 대기층이 두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안했던 건 좀 재미있어요. 극지방에 빠르게 증발시키게 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리자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이 떨어지면 그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이제 메탄, 메테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구 온난화에 지금 굉장히 주요한 그 어떤 온실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화성은 그런 온실기체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랑 좀 반대되는 아이디어가 칼 세이건이 1961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한의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 조작한 미생물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은 네. 얘가 이제 점점 번식을 해가지고 좀 넓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 색깔이 좀 어두운 거야. 그러면은 화성 지표면이 흡수하는 열이 좀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역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따뜻한 기온이 되지 않을까, 인간이 할 수 있게. 이게 천천히 일어나겠죠. 엄청 천천히 일어나겠죠. 네. 천천히. 그러면 핵을 쏠 것인가? 그럼 이런 유전자적 미생물 같은 점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어떤 것이 좀 더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렵긴 하네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데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네. 칼 세이건이 제시한 이 점진적 방법이 화성의 이산화탄소 총량이 그걸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그걸 해봐야 우리가 또 굉장히 싫어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프레온 가스. 아예 공장을 거기다 세우자. 네.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소행성이랑 충돌시키자 뭐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소행성이랑 어떻게 충돌시킵니까? 그렇죠. 만약에 두 분은 기회가 된다면 화성에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96세 일단 편도로 갑니다. 왜냐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왔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네. 너무나 큰 감동의 순간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푸른 노을, 다른 중력, 희박한 대기, 하루하루 상추만 먹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달에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꿈꾸는 건 누구냐면 거기 달에 정말 내려간 그 우주인을 꿈꿔요. 근데 사실 궤도를 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도운 정말 많은 지구에 있었던 인력들이 있었거든요. 전 지구에 남아서 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네. 좋을 것 같다. 저는 가서 살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이렇게 하면은 전 마션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얼마나 멋져요. 지구인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마션 이정현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마션 1세대. 언제? 그럼 나이 몇 네. 살 때? 저도 96세. 거봐. 근데 화성까지 가기에는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다 네.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가잖아요. 다 대출해 주는데요. 네. 가서 노동을 통해서 또 갚아야 된다고 뭐 합니다. 이렇게 광물 캐고. 그쵸, 광물 캐는 상추 거죠. 팔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갈 때가 진짜 안전한 때다. 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